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체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거리로 볼 때 경북 성주 사드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북한 김정은은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특수부대의 가상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도발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형량에 대해 법원이 최저 형량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이 부회장 선고 결과를 자세히 전해들었습니다. 판결문을 토대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분석하고 변론 전략을 다시 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력한 위력을 지닌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 상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에 재난을 선포하고 재난 방지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윤리적인 동물 사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SBS 소셜 동영상 미디어 비디오 머그가 축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이 시행을 미루자는 법안을 내면서 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한미 양국의 분석이 엇갈렸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한미연합의지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도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6시 49분부터 강원도 원산 기대령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3발을 10여 분 간격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뒤 29일 만이자 한미연합의지훈련이 시작된 지 엿새 만입니다. 첫 발사체와 세 번째 발사체는 250km가량 날아갔지만 두 번째 발사체는 쏘아올린 직후 폭발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분석했고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발사체의 성격과 발사 실패 여부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계속 정밀 분석 중입니다. 이번 발사체가 기존 사거리 200km를 넘어선 개량된 방사포로 확인된다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뿐 아니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까지 북한 방사포의 사정권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와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상황은 전략적인 도발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며 을지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의 도발로 평가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김정은은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도서를 가상 점령하는 특수부대의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서울을 단숨에 점령하자는 식의 도발적인 말들도 쏟아냈습니다. 이 소식은 강청원 기자입니다. 고무단정에 올라탄 북한군 특수작전부대 요원들이 상륙작전을 시도하고 망원경을 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훈련을 시찰합니다. 김정은은 어제 선군절을 맞아 군 최고 수뇌부를 대동한 채 백령도와 대연평도 등 우리의 서해 5도 일부를 목표로 한 특수부대 가상점령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훈련에는 전투기와 방사포 부대는 물론 공수부대 등 특수부대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강력한 비행대, 보병 화력 타격에 이어 수상, 수중, 공중으로 침투한 전투원들이 백령도, 대연평도를 가상한 섬들을 단숨에 점령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정은은 특히 공격 목표로 서울을 직접 언급하며 이번 도발이 남한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직 총대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김정은의 이번 특수부대 현지 시찰은 한미연합을지훈련 기간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료를 만든 국방과학원 방문에 이어 두 번째 공식 활동입니다. 노동신문은 한반도 정세는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나 우발 사고도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라고 위협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단거리 발사체의 사거리는 250km였습니다. 미국 본토나 괌을 위협하는 대신 이른바 단거리 저강도 도발을 선택한 건데 그 의도를 김수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 14일 미국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김정은 발언 이후 잠잠했던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로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대했던 한미연합훈련이 지난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발사체 사거리가 250km 정도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ICBM급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며 위협 강도를 높여왔던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쐈다는 건 그만큼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더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 발사체가 신형 300mm 방사포로 확인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도 아닙니다.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그러나 북한의 존재감은 늘 있다. 그 과정에서 판은 깨지 않겠다. 이런 차원의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북한의 군사행동이 다분히 남한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남한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의 발사체를 쏘고 섬 점령 훈련을 한 것은 남한을 위협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유도하기 위한 거란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며 특별한 대북 제안을 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소식입니다. 뇌물 공여와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그리고 위증까지. 특검은 이 5가지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고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 구형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5년을 선고했죠. 형량이 적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법원도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징역 5년은 판사가 형을 줄여주는 재량권을 쓰지 않을 경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은 형량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유죄 인정 내용에 비해 형량이 너무 미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일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형량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 공보담당 판사는 뇌물 혐의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89억 원이고 무죄가 된 부분이 343억 원이라며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표현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밝혔습니다. 특히 판사의 재량으로 절반인 2년 6개월까지 형량을 줄일 수 있지만 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2심에서 집행유예가 될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횡령액을 회사에 갚는 등 형량을 줄일 만한 근거를 추가한다면 항소심에서 유죄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1심 형량이 5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 이하로 판사 재량으로 감형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1심의 유죄 판단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 감형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도 특검이 제출한 정황 자료를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정유라 씨의 증언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손영환 기자입니다. 어제 선고 초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청탁이 오간 직접 증거가 없다고 말해 법정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 훈련과 영재센터 지원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말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최순실 씨의 요구를 삼성 측이 들어줬다며 뇌물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에 이런 심증을 굳힌 결정적 계기는 지난 7월 12일 법정에 깜짝 출석했던 정유라 씨의 증언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당시 정 씨는 어머니 최 씨로부터 삼성의 말을 내 것처럼 타면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해
삼성으로부터 말 소유권을 사실상 넘겨받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관여했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엔 안종범 수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5일 이 수첩에 빙상, 승마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며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지원 언급이 나온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정권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큰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뇌물을 준 쪽에 대한 1차 판결은 뇌물을 받은 쪽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 양측 모두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변호인과의 구치소 접견에서 어제 선고 결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선고 내용 가운데 개별 현안에 대한 개입과 청탁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재판부 판단에 의미를 부여하며 전략 수정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또 재판부가 유죄 판단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반대 정황이나 증거가 많다며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와의 공모관계 역시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더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뇌물 부분 심리는 사실상 결론이 난 만큼 판결문과 공판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는 대신 화력을 집중해 전략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혐의 무죄로 판단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승마 지원 약속 금액 부분 등을 충분히 주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순실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재판에 대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이 항소 뜻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이 부회장의 항소심과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1심 재판은 계속 영향을 주고받을 전망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문 경영체제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업계엔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시작으로 지난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시도됐습니다. 다음 단계는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자 회사로 분할한 뒤 삼성전자의 지주회사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 두 곳을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통합해 마무리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상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중간 단계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물산과의 관계에 이루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구조 개편이 늦어지면서 전문 경영체제의 권한과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 또는 유사한 확대기구가 그룹 내 미루기 어려운 현안 등을 결정하는 등 전문 경영체제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로 권오현 부회장과 신종균, 윤북은 부문장 등의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요즘 주말마다 비가 내리고 날도 흐렸는데요. 8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은 맑고 높아진 하늘에 나들이 나선 분들이 많았습니다. 성큼 다가온 초가을 정취를 전형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우뚝 솟은 북한산도 높푸른 하늘보다는 아래에 있습니다. 수락산 정상에는 등산객들이 북적입니다. 가시거리가 20km까지 늘어나면서 북한 개성공단도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입니다. 오랜만에 맑은 휴일을 맞은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강가를 달리기도 하고 계곡에서는 늦여름 물놀이를 즐기는 가족들이 흥겹습니다. 여주 평야에 자라는 벼는 조금씩 누런 옷으로 갈아입고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농부들은 봄에 땀 흘려 심은 고구마를 수확하느라 한창입니다.
부쩍 높아진 하늘을 보러 가족들은 공원을 찾았습니다. 낮에 되니까 해도 뜨고 화창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애기도 뛰어노니까 좋아하고 날씨도 좋아요. 모처럼 만의 맑은 날씨에 이곳 하늘공원에서는 한강 건너편까지 뚜렷이 눈에 보입니다. 여름의 열기가 한풀 꺾인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성큼 다가온 걸 느끼게 합니다. 한옥마을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늘도 파랗고 놀러 오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더워요. 전국의 고속도로는 8월의 마지막 주말을 즐기려는 나들이객 차량으로 곳곳이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SBS 전용호입니다. 어젯밤 대전의 한 건물에서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6개월 전 성폭행 사건이 원인이 됐는데 유족들은 학교의 미숙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대전의 한 학원 건물 앞에서 중학교 3학년 김모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양이 이에 앞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뤄 건물 8층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양은 지난 2월 2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성폭행 당시 김양의 같은 반 친구가 범행 현장에서 가해 남성을 도왔고 동영상까지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이 같이 따라간 여학생한테 동영상을 찍으라고 시켰대요. 그 학생이 동영상을 찍으래요. 그게 당하고 있는데. 또 공범으로 지목된 여학생 때문에 김양의 성폭행 피해 사실이 학교에 알려졌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김양이 목숨을 끊은 걸로 유족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또 학교 측이 김양과 공범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사실을 조사하고도 2학기 개학 후에도 두 학생을 한 교실에 두는 등 방치에 화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학생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지하방에서 모기약을 뿌리고 선풍기를 틀다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찬 상태에서 선풍기 누전으로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이호건 기자입니다. 건물 지하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도봉구의 다세대 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53살 김모 씨가 다쳤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방에서 모기약을 뿌리고 선풍기를 틀었는데 폭발이 일어났다는 김 씨의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모기약을 뿌리면 그게 가연성 가스가 되잖아요, 그죠? 콘센트 코드를 꽂고 빼고 하는 그 와중에 스파크가 튀어요. 스파크가 이제 원인이 되어서 폭발을 했다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오늘 오후 3시 20분쯤엔 경기도 평택시 평택호 횡단도로 공사 현장에서 총 길이 210m짜리 교각상판 7개가 무너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은 추가 붕괴를 우려해 주변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경찰은 상판을 교과기로 올리다 사고가 났다는 근로자들의 말을 토대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부근 1차로에 정차한 BMW 승용차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여성이 아이를 안고 황급히 뛰쳐나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35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탑승자 3명은 모두 대피했지만 차량이 불타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기 동두천에선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1층과 2층 사이에 멈춰섰습니다. 소방대원들은 2층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들어가 9개월 된 아기 등 5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인 기억의 터가 만들어진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시민들이 참석해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운 옷을 차려입은 길어녹 할머니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무대 위에 오릅니다.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긴 노래에 박수와 함성이 쏟아집니다.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을 체결한 조선 통감 관저터에 마련된 추모공원인 위안부 기억의 터는 시민 약 2만 명이 모은 기금 3억 6천여만 원으로 지난 8월 조성됐습니다. 오늘 1주년 기념식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가 참석했습니다. 홍보대사인 배우 한지민 씨도 함께했고 위안부 문제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 시민도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인 위안부에 대해 일본이 하루빨리 사과를 해서 상처받으신 몸과 마음이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들 아픔이 되게 많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저 같은 10대 나이에 끌려가셔서 고통을 되게 얻으셨는데 안타깝고. 그동안 수천 명이 기억의 터를 찾았지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평생으로 약에 의지해서 병중으로서 살아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안 지우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37명.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0세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닌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 상륙했습니다. 해안가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한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텍사스주에 재난을 선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는 현지 시각 어젯밤 미국 서남부 텍사스주를 강타했습니다. 최고 시속 210km에 이르는 강력한 바람에 도로 표지판은 맥없이 쓰러지고 가로수는 뿌리채 뽑혔습니다. 곳곳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고 홍수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하비는 미국 본토에 상륙한 허리케인 가운데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입니다. When we were sitting in our live truck earlier trying to get our story together, at one point we thought the truck was going to tip over, and that's with two full-grown men. 하비가 지나는 텍사스 남부 연안 주민 수는 580만 명. 휴스턴과 샌안토니오 같은 대도시에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안 지역 주민 수천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To avoid being stuck into a search and rescue situation, if you make the decision to get out of harm's way before it is too late. 허리케인 상륙에 앞서 일부 지역에선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Thank you for calling Pinot Depot. We're out of generators, we're out of water, and we're out of sand. 텍사스 남부 연안에 몰려있는 원유 정제 시설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한 가운데 이번 허리케인 하비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난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오늘 전국의사총연맹 등 10개 의사단체가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용,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자는 방안에 반대하는 건데 그 이유를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부 의사단체 회원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미용, 성형 외 모든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입니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인다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 대상 항목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3,800개 진료 항목에 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의료 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보험 대상을 급격히 확대하면 병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하고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이 경영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피해는 결국 국민하고 환자한테 가는 겁니다. 이들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 진료에 대해서만 보험을 확대하고 의료 수가를 지금보다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가의 70%도 보장하지 않았던 수가를 원가부터 보장해야 정부가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의사 13만 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집회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정 수가 보장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아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턱이나 입 등 얼굴 윤곽 성형 수술을 하면 부비동염, 즉 축농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반 축농증보다 치료도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올해 30살인 박모 씨는 극심한 축농증 증세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흐르는 콧물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두통을 포함해서 굉장히 신경도 예민해지고 되게 날카로웠을 것 같아요. 29살 김모 씨도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비염 증세로 결국 수술을 받았습니다. 박 씨와 김 씨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축농증의 원인이 약이 잘 듣지 않는 곰팡이라는 것, 그리고 돌출된 입이나 턱을 교정하는 성형 수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베로나 대학 연구 결과 얼굴 윤곽 성형 수술을 받은 사람은 축농증 위험이 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잘 걸리는 곰팡이 축농증도 더 많았습니다. 성형 수술 후 코 점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된 게 원인입니다. 코 옆 얼굴뼈 빈 공간에 있는 점액은 뼈를 타고 코로 이동해 배출되는데 성형 수술 후 이렇게 뼈가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이곳에서 역류 현상이 발생해 배출되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에는 곰팡이가 자라면서 난치성 축농증으로 악화됩니다. 수술 후에 누런 코가 나온다든지 악취가 난다든지 감기가 낫지 않는다든지 이게 보통 2주, 3주 이상 지속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유증으로 발생한 축농증은 그대로 놔두면 치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헌법 38조엔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세금 내지 않던 종교인들도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종교인 과세를 미루자는 법안을 내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25명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종교인 세력에 기대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내년 1월 시행을 2년 미루자는 거지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좋다. 자발적 납세에 동참하는 교단도 있지만 일부 교단들은 과세에 부정적입니다. 과세 대상에서 누락되는 종교인이 생기거나 과도한 세무조사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와 종교계 간 본격적인 협의가 올 여름에서야 시작된 만큼 혼란을 줄일 시간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보다 철저한 준비와 종교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하여 주시기를. 종교인 과세는 1968년 국세청이 처음 추진한 데 이어 수차례 시도와 무산을 거친 끝에 지난 2015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예정대로 종교인들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78.1%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OECD 국가 가운데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네,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고 생산성도 떨어져서 모든 농가가 가축을 방목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SBS 소셜 동영상 미디어 비디오 머그가 축산 현장의 다양한 모습도 살펴보고 농민들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텍스. 돼지 130마리를 이렇게 사육하는 농장도 있습니다. 무슨 이리 와? 무슨아? 이름을 부르면 알아듣네요. 네, 지가 끝순인 줄 알고 와요. 별명이 옥자예요. 가둬놓고 키우면은 너무 애 딱하잖아요. 하지만 이 농장과 달리 우리나라 축산농가 대부분은 공장형 축사에서 돼지를 키웁니다.
넓은 초원도 드물고 비용도 많이 들어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방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키우는 게 맞을까요? 이도원 씨는 3년 전부터 돼지 8,00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마리수에서 알 수 있듯이 공장형 축사입니다. 저도 기농하기 전에는 돼지가 대관령 목장처럼 막 저푸른 초원인 줄 알았어요. 공장형 축사를 하지 않고서는 어떤 수입 돼지고기나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 돼지들은 여름이면 에어컨 바람을 쐐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죠. 돼지도 똑같이 느낍니다. 비록 먹거리로 키워질 망정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하자는 거죠.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제공을 하고요. 사시사철 좀 따뜻하거나 시원하거나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들, 돼지가 두려움을 겪지 않고 잘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고 불가피하게 항생제를 놔야 치료를 한다면은 항생제를 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니 비용은 더 들었지만 생산성은 상위 1%대로 높아졌습니다. 축사 밖에는 작은 방목장도 만들어서 돼지 일부는 풀어놓습니다. 어차피 도축하려고 키우는 돼지인데 뭘 잘해줘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축사에 있는 돼지들이 참 고마운 돼지입니다. 우리 농장에 있는 인간들이 먹고 살죠. 잘해주겠다고 하는 거는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고. 지난해 우리나라 돼지고기 소비량은 1인당 23kg, 10년 전보다 30% 정도 늘었습니다. 윤리적 사육 환경에 대한 고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 살충제 달걀 파동은 우리 축산농가의 전환점이 될 만한 의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8.1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제도도 크게 바뀌었죠. 바뀐 청약제도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알아야 할 점을 경제돋보기에서 송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 경기도 성남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책으로 인해서 좀 강화도 된다고 하고 그게 1순위 해당도 되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써볼까. 바뀐 청약제도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됩니다. 전국 40곳의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지만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여기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1년 이상 살아야 하는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요, 전체 물량을 청약 가점제로 분양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는 청약자의 각종 상태를 점수화해서 당첨자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순으로 점수 비중이 높습니다. 부양가족은 한 명당 5점이 오르는데요. 부모를 가구원으로 편입해 높일 수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등재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1년마다 2점씩 가산되는데요. 단 그전이라도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가점이 계산됩니다. 서울 인기지역은 당첨 안정권이 최근엔 60점 정도였습니다. 장기 무주택자는 서울 등 인기지역 분양 물량에 적극적인 청약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청약 가점이 낮다면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을 노리는 게 유리합니다. 일단 가점제로 당첨되면 2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점이 높더라도 청약엔 신중해야 합니다. SBS 송욱입니다. 일본에선 게임 음악이 클래식으로 편곡돼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는 게임 음악은 어떤 느낌일까요? 도쿄에서 성회용 특파원입니다. 일본 나고야에 있는 콘서트홀에 길고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입니다. 연주되는 곡들은 모두 일본에서 87년에 탄생한 유명한 게임 시리즈의 주제가와 배경음악입니다. 과거에는 기계음 같았던 게임 음악이 오케스트라와 어우러져 웅장하게 변신한 것입니다. ゲーム
が一番初めに始まった頃って電子音ピーとかブーとかいう音3音で全部やってたわけですよね. 최근 일본에서는 이처럼 유명한 게임 음악들이 클래식으로 다시 편곡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게임 음악으로 처음 만났던 팬들은 추억을 떠올리면서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찾습니다. もともとファイナルファンタジーがすごく好きで白馬同士のコスプレで今日は参加したいと思います. 마지막에는 관객들이 직접 다양한 악기를 들고 무대에 올라 게임 주제가들을 함께 연주합니다. 이처럼 게임 음악을 테마로 하는 오케스트라 연주는 지난해 150회 이상 열렸고 올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でも変わっていくと思いますよ。こういうことを続けていくとね、変えたいと思います。 세계 2회 게임 시장인 일본. 게임에서 출발하는 음악들이 또 다른 콘텐츠로 거듭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영입니다. 얼마 만에 비가 오지 않는 주말이었는지 모처럼 쾌청한 하늘에 기분까지 참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전북 남원과 경북 봉화의 경우 14도나 크게 벌어지겠고 서울은 8도가량 차이 나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높다는 점도 염두를 해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차츰 늘어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28도, 대전은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전남과 경남 지방 곳곳으로는 아직까지 폭염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은 내일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립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1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청와대 오찬자리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해서 참석률이 96%에 달했습니다. 의원들이 대통령 만나는 자리 말고 국회 회의장이나 민생 현장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정치에 대한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